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책 Say No의 가르침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한 두세 편 정도로 띄워보려고 해요. 본문 들어갑니다. 뷰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 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라고 외친다.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면 성형 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우스운 기사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 이상인 남자들은 183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많이 번다.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뷰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태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아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 볼스를 사랑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아내들이여, 남편부터 변화시켜라.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맞벌이가 흔하지만 나이든 세대에게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상관없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우선 남편에게 달려있다. 제 아무리 학벌이나 직장이나 직업이 좋아도 남편이 술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책을 읽는 것과는 담을 쌓았고 텔레비전 앞에 있기를 즐기며 어쩌다 책을 읽어도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고 자기 생활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카드빚도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남편 역시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이다.
그 남편의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면 가난한 생활과 일찍부터 친해지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헤어져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애가 아직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여자들이 싹이 노란 남자들을 왜들 그렇게 끼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딸들이 나중에 그런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놈의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면 깍두기들을 시켜서라도 그 남자 녀석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할 정도다. 특히나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라고 해서 혹은 전문 직업인이나 기술자라고 해서 자기 부부의 삶은 평생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아내들의 아둔함이다. 이 세상이 경쟁 사회라는 것을 뻔히 경험하였을 텐데도 일단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자리를 잡으면 그 위치가 평생 보장되는 것. 이므로 알뜰살뜰 절약하는 태도만 가진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려니 생각한다는 말이다. 특히 남편의 학벌이 비교적 괜찮고 직장도 번듯하다면 더더욱 그렇게 믿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학벌이 신통치 않은 남편들이나 하는 것이고 내 남편은 학벌도 나쁘지 않고 직장도 좋으므로 별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 세상에나 자기 남편 주위에 있는 경쟁자들이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거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파트 값이라도 크게 오르면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30대 후반 이후의 그런 주부들에게 나는 희망을 갖고 살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 당신 남편이 이 정글 속에서 무능력하게 되어버린 데에는 그들 책임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젊은 아내들이여, 시댁이나 친정이 부자가 전혀 아니라면 내 말을 믿어라. 부자로 살고 싶다면 남편이 적어도 30대 중반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결혼 전 학벌 따위는 몽땅 무시해라. 대학원이고 나발이고 박사 학위고 나발이고 간에 당신 남편이 일하는 곳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임을 기억해라. 쉽게 말해서 100명 모두 쟁쟁한 학벌 소유자일 때 당신 남편이 그들과 비슷한 학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는 정말 개뿔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이다. 게임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부터 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하지만 아내로서 당신도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일에 미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일이 좋으면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 기쁜 젊은 날이라는데 이 아까운 시간, 사랑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면 뭐가 기쁘겠어? 나한테라도 좀 관심을 가져줘 라고 계속 툴툴거리는 타입이라면 당신은 남편에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곤 했다. 남자는 30대 중반까지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때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대개는 새콤달콤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에 남편이 혼자 능력 개발에만 몰두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대화할 시간도 없으니 이게 사는 거냐고 바가지를 긋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애를 낳을 예정이라면 빨리 애를 하나 낳고 3년 정도 터울로 하나 더 낳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5년 동안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바쁠 것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꽃이나 향수나 손수건이라도 종종 선물하고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은 칼같이 챙기면서도 카드도 자주 보내고 틈나는 대로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의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아내가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 유용한데 내가 사용한 방법도 그와 비슷하다. 젊은 아내들이여, 당신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아니 적어도 경제적으로도 돈 걱정만큼은 안 하면서 살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다면, 신혼 초부터 바가지 긁어야 하는 것은 남편의 나태함이고 안이함이며 게으름이다. 당신과 같이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라. 당신 혼자 제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 자기계발과 주식, 부동산, 경매 등을 배운다 할지라도 남편이 변화하지 않고 남편의 도움 없이 아내 혼자서 돈을 만들기는 한국의 상황에서 쉬운 것이 아니다. 운명적 사랑을 믿지 말아라. 혹시 우연히 만난 생면부지의 이성에게서 가슴이 갑자기 아릴 정도로 시려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고 난 뒤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니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이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젠장, 단 하룻밤만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상,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고 마는 영혼, 이른바 필이 꽂히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 내가 뭘 알겠냐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며 운명적 만남으로 찬미하는 것 같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 그러한 감정은 현실을 위협하는 위험한 욕망으로 표현된다. 성공한 의사 빌 하퍼드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앨리스는 친구가 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이성으로부터 강한 성적 유혹을 받는다. 다음 날 앨리스는 빌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한다. 여름 휴가 때 우연히 한 해군 장교와 마주쳤는데 그에게 너무나도 강한 성적 충동을 느껴 그와 하룻밤만 보낼 수 있다면 남편과 딸 모두를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말이다. 영화는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 뒤편에 은밀히 숨어있는 것이 성적 욕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른다. 성욕을 일으키는 유전적 DNA가 우리에게 본능으로 있다는 말이다. 그 DNA의 역할은 종족 보존을 위한 교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 유전자로 인하여 수컷은 자기의 씨를 수많은 암컷에게 뿌리려고 하고 암컷은 우성인자를 받으려고 그 목적에서 더 나은 수컷을 선택하게 된다. 고귀한 사랑의 감정을 프로이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성적 본능으로만 조명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아무리 플라토닉 러브의 신봉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성을 좋아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성적 본능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 실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성적 DNA가 가져온 은밀한 충동이다. 이른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운명적 만남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족 보존 DNA가 요구하는 최적의 교미 상대를 만났을 뿐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성적 유전자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 그것은 2000년 2월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의 신디아 하잔 교수팀이 2년간 남녀 5,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연구팀은 가슴 뛰는 사랑은 18에서 30개월이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랑의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이며 남녀가 만나 2년 정도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 더 이상 사랑의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미시간대 로버트 프라이어 교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분비되는 세로토닌 등은 상대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 사람을 눈멀게 만들지만 유효기간은 2년 정도라고 했다. 성적 호기심이 일단 채워지면 더 이상 화학물질이 처음처럼 분비되지 않으며 연인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실은 유전자가 분비시킨 화학물질이 가져온 결과라는 말이다. 본능에 의해 지배되어 시작되는 사랑은 그 원시적 속성으로 인해서 우선은 외모 같은 육체적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첫눈에 반하거나 첫인상이 좋아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첫 단추 하나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본능에 의하여 그렇게 지배된 사랑은 그 원시적 속성으로 인하여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칠순이 다 된 영원한 음악의 여왕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의 결혼과 17번에 걸친 연애 행각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이제야 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사랑은 모두 깨져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본능에 의해 지배된 만남을 진정한 사랑으로 믿었기 때문 아닐까? 수많은 나라에서 신혼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 이유도 본능에 의해 치장된 감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오해하고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상당수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채 살아간다. 국정 홍보처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현 배우자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7.8%나 됐다. 2쌍 중 1쌍은 이미 깨져 있다는 말이다. 어느 부부는 남자가 여자를 만난 순간부터 너 아니면 못 산다고 농약을 마시며 자살 소동까지 벌여서 결혼하였다. 한데 1년도 안 가서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둘인가. 이혼 경력이 있는 기혼자였던 미국인 심슨 부인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두근거림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녀와 결혼하고자 영국 왕위를 내놓았던 에드워드 8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당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무거운 책임을 이행해 나가기가 나로서는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호주로 건너가 몇 개월을 있으면서 심슨 부인이 이혼 수속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프랑스에서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려온 이 사랑 이야기는 아마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러브 스토리일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별거하였다. 새겨들어라. 성격 차이라는 말은 갖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단히 많이 싸웠다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외교적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라. 왕자와 공주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였고 행복하게 평생을 같이 보냈대요 라는 식의 동화들은 적어도 절반은 거짓말이므로 만나자마자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리는 사랑은 기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운명적 만남의 두근거림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 DNA가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당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원시적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과의 만남에서 누구나 외모 혹은 첫인상에 호감을 느껴야 관계를 열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시켜주는 사랑의 시간은 길지 않다. 순간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뜨거운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 예는 대부분 그 사랑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영화 타이타닉에서처럼 죽음이나 사회적 굴레로 인하여 헤어져야 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즉 사랑의 시간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성적 본능이 이미 충족된 상태가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진정한 인간의 사랑은 육체적 조건에 집착하는 유전적 본능의 지배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 개성, 취미, 습관, 지성, 능력, 가치관 등등의 내면 세계의 매력을 느껴야 유지가 될 수 있다. 시작은 육체적 매력에 사로잡혀 시작되어도 내면의 뒷받침이 없다면 곧 사라질 거품이 된다. 때문에 사랑의 순서를 말한다면 이성의 교류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감성으로 다시 감성이 감정으로 그리고 그 감정이 본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하지만 명심해라. 이해인 수녀마저도 존재의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도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내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오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